그 상징적인 사례들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말이었죠. 타임 매거진이 올해의 인물로 연말에 뭘 정했냐 하면 AI들의 설계자라고 이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AI의 거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오픈 AI의 샘 알트만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등이 올해의 인물로 됐는데요. 그만큼 AI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부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감되는 것도 뭐 이제 이해 못지 않죠. 그래서 음, 대략 현재쯤이면 전 세계 81억 인구 중에서 약 한 10억 명 이상의 AI를 적어도 그러니까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도 만만치 않은데 한국도 챗GPT 기준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간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넘었고요. 이제 대부분은 뭐 정보 탐색이나 이런 거 아마 쓰실 터인데요.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뭐 글쓰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다양하게 AI를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AI는 굉장히 우리 곁에 빠른 속도로 많이 와 있는데요. 반면에 아마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심심치 않게 그 AI의 놀라운 기능과 함께 또 한켠에서 AI를 물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대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걸 거부하고 그걸 반발하는 시위들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거는 지난 7월 달에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에 그 미국 전역에서 그것도 진보주의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AI 데이터 센터 짓는 것을 반대하는 전국 시위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는 영국의 사례이긴 한데요. 이제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 전 CEO이자 회장을 했던 에릭 슈미트가 몇 달 전입니다.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AI는 이제 도저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배워라.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한 3만 명의 졸업생들 앞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졸업생들에게 비난과 야유를 되게 거칠게 받았다는 뉴스도 나왔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한쪽에서는 있고, 특히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미국인 10명 중에서 7명들이 우리 동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면 찬성하지 못하고 반대하겠다고 또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반대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48%, 다소반대까지 합치면 70%가 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숫자는 우리 동네에 원전이 들어서면 반대할 거냐가 50%였던 거에 비하면 자기 동네에 원전이 들어서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거에 대한 반대가 더 심하다는 조금 믿기 어려운 하지만 갤럽에서 올해 3월 달에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런 되게 양면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약간의 기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생성형 AI라고 부르고, 또 어떤 분들은 LL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AI라고 하는데, AI는 그 이전부터 있었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챗GPT 포함해서 다 쓰는 거는 2017년, 그러니까 10년이 좀 안 됐네요. 그러니까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겁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는 번역 기능을 수행하는 아키텍처였는데 이 텍스트하고 텍스트를 바꿔주는 번역 기능을 약간 응용했더니 이미지나 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에도 응용이 가능해서 지금은 마치 범용으로 쓰이는 것처럼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모델들이 진화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성형 AI가 나왔죠. 근데 이 모델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이전의 AI 모델들하고는 조금 달리 이제 그러니까 이 모델 역시 이제
심층 신경망의 일종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대규모 병렬 처리에 대단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이 심층 신경망 구조인데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되게 행렬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행렬하고 유사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행렬을 동시에 병렬 처리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의 GPU 같은 AI 가속기가 뛰어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AI의 성능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2020년에 오픈 AI 쪽에서 이제 2020년쯤 되면 오픈 AI가 GPT를 3.0까지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3.0까지 1.0, 2.0, 3.0까지 개발하면서 알게 되죠. 요걸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챗GPT를 이제 처음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그 이전에 AI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에 이제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뭐 최근에 이제 이 생성 AI는 대부분 그렇지만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걸 사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GPT 1.0, 2.0 할 때는 이제 고작 위키피디아에 있는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긁어와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그 후에 3.0 이후에 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학습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고, 또 그걸 감당해낼 만큼의 모델의 사이즈, 보통 이제 매개변수 개수라고 부르는 모델 사이즈가 최초의 오픈 AI가 GPT를 개발했을 때만 해도 이제 한 1억 개 내외, GPT-2가 됐을 때는 한 15억 개. 근데 GPT-3 2020년쯤 되었을 때는 이게 1,600개, 1,700개 정도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지금은 몇 개냐면 지금 챗GPT 5.6까지 나와 있나요? 근데 지금은 오픈 AI에서 이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략 줄 잡아서 수조 개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모델 규모를 키우고 이 데이터 훈련 데이터 양도 어마어마해지고 모델 규모도 매기변수가 이제 조 단위를 넘어가려니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드웨어 장비 연산 이 장비라고 하죠. 이 하드웨어 장비가 엄청난 사이즈로 커지게 됩니다. 최초의 아주 작은 이 AI 모델을 할 때는 뭐 심지어는 좀 성능 좋은 노트북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실험실에 있는 GPU 한 대여섯 장 뭐 이거 가지고 하다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GPU 대여섯 장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GPU 수십만 장을 꽂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작동을 시켜야만 훈련도 하고 추론도 할 정도로 커진 거죠. 이렇게 최근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LLM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들은 데이터와 매개변수와 연산 장비를 양쪽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팽창시키면 시킬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방식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I가 잘 되려면 어, 데이터 센터와 같은 하드웨어 장비가 비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서 이제 이 대목이 굳이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거의 AI와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AI의 차이다. 그래 그런 대목에서 보면 지금 생성형 AI는 이 내부 아키텍처 구조적으로 이 지구와 생태계 자원에 굉장히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슬라이드가 최근 장비들인데 그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렉 단위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단위 장비들을 막한 67개 모아놨네요. 이제 이런 이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렉 단위 요 새로 이게 뭐라고 표현해 캐비넷 같은 거 하나에 엔비디아 GPU가 72개가 들어가게 되고 요거 하나가 약 100k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거대한 건물에 수천 개가 가득 쌓여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고 저런 것들이 들어있는 건물이 이제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 같은
왼쪽은 지금 한창 짓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밑에 주택가 있고 위쪽에 이제 바로 연못 건너편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에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챗GPT 3.5가 막 나오고 그럴 때까지만 해도 최고 큰 데이터 센터, 그걸 이제 보통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라고 해봐야 전체 전력 용량이 한 50에서 100메가 정도, 100메가와트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걸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메가와트면 얼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형 원전이나 대형 석탄화력 발전소 한 기가 생산해낼 수 있는 전력 용량이 대충 1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는 그런 대형 원전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면 됐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요즘에는 데이터 센터가 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형 원전 하나의 전력 용량을 통째로 소모하는 게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그림에 무슨 뭐 거대한 단지처럼 되어 있는 저런 데이터 센터가 소모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고 심지어는 최근에 음, 보도를 보니까 오픈 AI가 오하이오주인가요? 거기에 10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 사이즈를 짓고 있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가와트도 엄청난데 10기가와트면 대형 원전 10개가 통으로 그 데이터 센터를 가동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은 그 백엔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안 보여서 모르고 그냥 그저 이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GPT가 4에서 5로 올라가고 5에서 5.5로 올라가고 뭐 제미나이가 2에서 3로 올라가고 이럴 때마다 성능이 좋아지니까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뒷단을 보면 사실 놀라운 게 없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전력과 장비가 들어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여전히 조금 느낌이 없으실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저기 지금 단위로 되어 있는 게 한 렉이고요. 이게 엔비디아 GPU가 72개가 꽂힙니다. 그리고 요게 한 120kW의 전력 용량을 소모하는데요. 요게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되려면 요게 한 4, 50만 장의 GPU가 토탈 깔리고 얘가 한 7천 개가 깔립니다. 근데 요 지금 렉 하나의 장비 중량이 약 한 1.2톤에서 1.3톤? 이게 높이가 2m가 좀 넘는데 이제 이런 톤 단위가 되는 우리 자가용 하나 정도 사이즈가 나오나요? 이제 이런 게 수천 개가 깔리게 되고 이게 그냥 깔려서 전기만 꽂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깔려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열이 나와서 공기나 팬으로는 도저히 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내연기관 자동차에 물 부어가지고 순행식으로 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이게 물로 냉각을 시켜야 할 정도로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려면 부지만 해도 이제 축구장 수십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들이 필요하고 돈도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조금 우리나라 국가 프로젝트 중에 좀 큰 프로젝트가 이제 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뭐 이게 논쟁이 많았으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그게 대략 한 20조 정도 잡고 있나요? 근데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면 한 50조에서 뭐 80조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최근에는 대체로 단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최근에 생성형 AI는 구조적으로 설계 구조 자체가 규모의 법칙에 의해서 자원의 양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자원의 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할 만큼 많이 이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아진 거고 성능 좋은 걸 더 우리 사용자들이 원할 때마다 그 뒤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이제 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사이즈로 이제 커지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그대로 이제 아, 환경과 기후에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이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나 작년 이맘때 이제 구글이 자기들 제미나이의 전력 사용량이나 이런 걸 벤치마크해서 이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하드웨어 칩이 점점 더 저전력 칩으로 효율도 좋아지고 그리고 알고리즘도 이제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괜찮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력량 사용량들이 계속 줄지 않겠냐. 이제 이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틀림없이 그 효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칩 효율도 개선되고 있고 알고리즘도 전기를 과거보다 덜 쓰게 개선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효율이 개선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복잡한 질의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들 GPT 3.5나 한 4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질문 하나 하면 그 GPT가 매개변수 한 번 돌려가지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안 된 데이터는 막 질문 대답 제대로 못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제 추론형 AI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질문을 한 번 하면 그 내부에서 그 질문을 여러 번 쪼개가지고 돌리게 되고요. 심지어는 에이전틱 AI 뭐 이런 것들이 백엔드에서 작동이 되면 에이전트들끼리 이제 질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옛날과 다름없이 한 번의 질문을 했는데 내부에서는 10번, 20번의 질문들로 분해가 돼서 작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성능이 또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 질의응답이 아니고 어, 이미지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동영상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또더 그 에너지가 많이 드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실제로는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 LLM 모델, 뭐 여기 중형 LLM, 대형 MOE 모델, MOE 모델은 이제 그나마 딥시크 같은 데서 전문가 시스템하고 믹스해서 썼던 효율화 시스템인데 그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이전트 모델로 오면 전기를 더 많이 쓰고 뭐 추론 모델 그다음에 에이전트 걸 리추론하고 에이전트하고 섞으면 더 많이 쓴다는 게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이 평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에이전트 AI 단계가 물리적 AI, 피지컬 AI가 올 거다. 이제 이게 젠슨왕의 예측인데 실제로 피지컬 AI가 오면 그 물리적 실체가 또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든 예,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든 그럼 거기에 또 에너지가 사용이 되면 앞으로 아무리 기술적 효율이 좋아져도 전력과 자원을 AI가 점점 더 많이 쓸 일만 남은 것처럼 보여져요,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AI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과 에너지와 자원 사용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LLM 기반의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도 지금 AI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미국을 보시면 왼쪽 아래 그래프 보시면 아주 명확한데요. 어, 한 15년, 16년까지 미국은 그 플랫폼 기업들 많이 생기고 뭐 우버나 뭐 이제 이런 배달 플랫폼도 많이 생겼지만은 2015년까지 전력 사용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이제 빨간 그래프지 않습니까? 근데 2010년대 말부터 급격하게 미국의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오른쪽 그래프처럼 앞으로는 훨씬 더 늘어나는 거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대부분은 그, 최근에 인공지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그 전력 소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AI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계시는 LLM 기반의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그게 설계 구조 자체로 자본과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는 구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후나 환경 고민들을 굳이 AI하고 엮어서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이제 드린 거고요.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이거는 조금 시간상 넘어가고 그러면 AI는 환경과 기후에 네가티브한 좀 부담되는 작용만 하느냐 하면 물론 그건 아니죠. 사실은 2, 3년 전까지만 해도 AI가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를 요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제 비즈니스 쪽에 계신 분들은 AI의 탁월한 기능들을 잘 쓰면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우리가 이 기후 대응을 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생에너지는 이제 주로 바람과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이 바람과 태양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비춰주거나 불어주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날씨 예측, 바람과 태양의 양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해가지고 이제 보낼 때 보내고 이제 전력량을 미리 산정하고 저장해 두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AI가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한 3, 4일 동안에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미리 이제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교통을 스마트 교통 시스템 또는 스마트 빌딩 시스템 이런 것들을 AI로 과거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해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교통 관제의 효율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최근까지 여러 가지의 그 연구와 분석들이 나와서 여기 보여드리는 대로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 감축량 한 최대 20%까지 감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엄청 덥습니다만 이제 기후 재난이라든지 홍수, 폭염, 가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AI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이제 그래서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AI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업들은 이런 거 하는데 돈 안 쓰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목의 AI를 응용하려면 이제 정부나 공공에서 이제 공공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들에 적절하게 AI를 투자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리는 사실은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교통 시스템을 이제 인공지능이 제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교통 이용량을 줄이면서도 이제 이동의 편의성들을 도모하게 해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거리나 뭐 이제 이런 데서 신호등 체계를 AI가 매우 다이나믹하게 고정된 시간에 로테이션 시키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교통 흐름을 보고서 판단해서 조절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그 앞에 교통신호 앞에서 대기해서 배기가스를 남발하는 거를 막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데도 활용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기 세계은행이 그려준 그림이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 기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좀 아까는 이제 주로 뭐 기후 대응과 관련된 건데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후를 위해서 AI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쪽에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가 전력 사용이라든지 물 사용 뭐 또는 자원 사용 같이 기후와 지구 생태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동인들이 있는데 이 밸런스를 긍정성을 강화하고 부정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잘 하면 논리적으로는 예, AI가 기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후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I 시스템은 그것이 해주는 역할에 비해서 과도하게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쓰는 문자 그대로 이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되게 명심하지 않으면 그 긍정성이라고 하는 걸 쉽게 이제 진짜로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고요. 뭐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 에너지 없이 AI 없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AI 경쟁은 궁극적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엔비디아라고 하는 독점적인 GPU 회사가 제공하는 칩의 확보 경쟁이다 이러다가 그 칩 확보 밑에 전력 확보 경쟁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AI를 서포트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미치는 환경적, 기후적 부담이 아,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그 냉각을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만 있는 것은 명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더 드리면 이제 하나는 고주파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 추론을 많이 하는 동안에 또는 학습을 또 진하게 사전 학습을 시키는 동안에는 데이터 센터가 거의 풀리 가동하면서 전력을 굉장히
맥시멈으로 쓰죠. 그러다가 그 추론이나 학습이 끝나거나 추론을 요구하는 질의가 떨어지면 갑자기 전력 사용량이 확 줄어듭니다. 24시간 킨다고 해서 24시간 데이터 센터가 똑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전력을 덜 쓸 때하고 많이 쓸 때 진폭 차이가 워낙 크게 나서 그게 주파수를 흔들 만큼 상당히 큰 이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냉각을 한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열들을 밖으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 건물 밖으로 여러분들 에어컨 쓰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밖에 실외기에 엄청나게 많이 열이 나는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지역의 그 인근 지역은 최대 10km까지 뭐 많으면 한 4도 이상 온도가 평균 온도가 다른 지역 인근 지역보다 더 올라갈 정도로 열섬 현상이 심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거대한 기계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인데 이게 가동되고 팬이 돌아가고 이 공조 장비들이 24시간 돌아가게 되면서 굉장히 이센 저음은 저음인데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특히 미국 시민들이 반대하시는 거는 이 전력 소모를 갑자기 주 단위로 이제 거기는 유틸리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력 소모가 확 늘어나니까 에너지 공급이 딸려서 전기 요금이 이제 확 올라가 버리는 현상들이 우리는 이제 한국전력이 이걸 통제해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미국은 안 그러니까 이제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응이 아주 나빠진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의 한 60, 70%는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일부 동네, 뭐 이제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전까지 금천구 독산동에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뭐 고양시에 김포시, 부천시, 뭐 이제 이런 쪽에 일부 이제 주민분들이 나중에 데이터 센터 지어지는 거 알고 이제 이슈를 제기하시거나 그럴 정도였는데 그 이유는 근데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 크기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아마 이 줌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AI는 그거는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를 쓰시거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쓰시면 그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가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아까 제가 막 기가와트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존하는 최고 큰 사이즈의 데이터 센터가 실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기준으로 보면 100메가와트도 되지 않습니다. 아까 뭐 제가 기가와트 단위를 얘기했는데, 기가와트, 100메가는 기가와트 단위 1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버가 세종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게 한 50메가와트, 뭐 현재 그 잠재 규모는 뭐 2, 300메가와트 사이즈로 지어 놓긴 했는데, 쓰고 있는 거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날 일이 없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6월 29일 날 우리 정부가 수천조 원, 무려 수천조 원에 달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미디어에서는 이제 그동안 반도체 단지에 대한 얘기만 이제 너무 많이 얘기가 돼서 이 안에 상상 초월의 데이터 센터 계획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2029년까지니까 3년 안에 무려 8.4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기로 하고 그 뒤에 다시 한 5, 6년 안에 10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매년 한 2기가와트씩 신설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한 200개 안 되는 데이터 센터 다 모아도 한 전력 용량이 한 2.5기가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 규모를 매년 짓겠다고 하는 평균적으로 보면 뭐 그런 소리이고 그래서 이후에 이 충격이 상당히 상상 초월의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여러모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한국의 데이터 센터와 기후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다. 이제 이런 거고 특히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동해안 쪽에 상당히 이제 GS가 2.4기가와트를 포함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막 수년 안에 지어질 생각이 예상입니다. 뭐 올해부터 삽든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쪽이 동해안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전부 전력원을 석탄화력 발전소 지금 동해안에 가동률이 한 2, 30%밖에 안 되는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끌어오게 되어 있어서 그게 지어져서 풀가동되면 틀림없이 온실가스의 상당한 증가를 동반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뭐 예, 기후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거 AI와 데이터 센터가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잠재적으로 상당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미디어에서 접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5월 15일 교황청에서 레오 14세가 AI의 영향, 이 AI를 인간을 존중하는 AI를 개발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은 장문의 회칙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A4 용지로 뽑아보니까 한 50장 정도 나올 만큼 무지무지 방대한 양인데 그 내용 중에 아주 명확하게 현재 AI 시스템이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물을 필요로 하고 이산화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천연자원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면서 이 더 지속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을 개발하는 게 우리들의 필수적 과제다 이러고 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또는 절절하게 얘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 건 그냥 가볍게 우리가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AI를 쓰지 말자는 얘기냐? 이제 우리가 AI의 환경적인 또는 사회적인 영향, 뭐 이전에 아마 이제 육강까지 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 이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AI의 뭐 노동에 대한 영향, 사회에 대한 영향,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뭐 이런 거에 부정적인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쓰지 말자는 거냐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도 AI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이제부터 AI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인권에도 도움이 되는 AI일 뿐만 아니라 기후와 환경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된 AI.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정적으로 그걸 우리가 그린 AI라고 불러보자고요. 그러면 그린 AI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환경이 어떻게 되든가 그거는 나중 일이다. 이렇게 치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 특히나 이제부터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기가와트급 그 6개월 단위로 1기가씩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가 산술적으로만 보면 지금 그걸 10년 동안 매번 지금 평균적으로 그러는 상황에 임박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린 AI에 대한 또는 그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생각들을 갖고 만약에 정부나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그린 AI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는 거니까 일정한 규칙과 규제 틀을 세팅해야 됩니다. 근데 AI 같은 첨단 기술들은 이제 규제 얘기만 나오면 그럼 이제 혁신을 방해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규제하고 혁신은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립은 뭐냐면 좋은 규제하고 나쁜 규제가 대립이 되는 거죠. 규제냐 혁신이냐가 대립되는 건 아닙니다. 뭐 제가 이제 많이들 사례를 들어드리는데 교통 규제 세게 한다고 자동차 회사가 망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통 규제를 철저하게 잘 해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도로에 나오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자동차를 잘 끌고 나오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통 규제는 점점 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심해지잖아요. 옛날에는 에어백 안 달아도 되는데 지금 달아야 되고 요즘에는 뭐 저기 안전벨트도 뒷좌석까지 다 달아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지키죠. 왜? 그게 더 안전하니까 우리 모두에게 좋으니까. 그러고 그럴수록 오히려 자동차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더 번성하면 번성했지 망하지 않거든요. 뭐 식품이나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의약품 되게
되게 어려운 과학이 동원되는 거잖아요. AI만큼 어려운 과학이 동원되는데 규제 굉장히 잘 하거든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식품의약품 규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막 불량식품 나오고 되게 나쁜 항생제 막 써가지고 부작용도 굉장히 심했는데 100년 전에 그게 미국에서 워낙 논쟁이 많이 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FDA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FDA가 만들어져서 식품의약품 뭐 사전 승인 절차까지 엄청나게 까다로운데요. 그거 받았다고 해서 식품회사가 망하고 제약회사가 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반대죠. 오히려 그게 FDA 승인이 떨어지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제 구매해서 복용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AI도 그렇게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시민들에게 위험하다고 하는 인식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AI 산업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어쩌면 이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AI가 문제가 생기면 그럼 또 기술로 해결하지. 새로운 AI 기술로 AI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기술이 기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버그가 나면 해결이 되지만 기술에서 나온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지구 생태계가 더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낸다는 건 자연 자원들 일부를 끌어와서 아까 AI처럼 많든 적든 에너지하고 자원을 끌어와서 작동시켜야 이제 기술이 작동하는 건데 거기서 고장나서 문제가 생긴다고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면 또 다른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자연과 환경에 부담을 주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기술권이라는 여러분들 아마 지구 생태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지구 생태계가 한 대여섯 가지 시스템으로 있다는 게 이제 요즘에는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기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이제 물이 순환되는 수권이 있고 암석권이 있고 뭐 생물권 바이오스피어가 있다는 것도 아실 테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인류는 이 위에다가 기술권이라는 껍데기를 하나 더 씌워서 살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 뺏어가지고 24시간만 안 줘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거의 공황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불안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숲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디지털 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기술권을 두텁게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있는 지구 생태계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깨져나가는 위험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AI가 문제가 되면 더 나은 기술로 해결하지 이렇게 무한정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 생태계가 견딜 만큼의 조건들을 봐가면서 그게 AI가 됐든 데이터 센터가 됐든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제 이 생성형 AI 이전에도 AI가 있었고 데이터 센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일찍이 데이터 센터를 남의 나라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유치했던 그런 그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였는데 그 싱가포르는 그 후에 이제 에너지를 워낙 많이 쓰니까 전력을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어서 이미 2019년에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가 최근에 좀 풀어줬는데 재생에너지로 너네가 발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을 달아서 풀어준 거죠. 이제 싱가포르도 지금 이제 그린 AI로 가고 있는 거고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버리니까 싱가포르 바로 위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이제 조로 지방에서 그러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우리는 전기도 좀 되고 물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와서 그래가지고 막 유치 운동이 한참 벌어져서 최근까지는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이제 많은 유치들을 했는데 말레이시아조차도 요새 이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순전히 뭐 내부에서 자체 수요가 아니라 해외 수요들을 위해서 이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아시아 리전에 이제 데이터 센터로 말레이시아에다 지은 건데 이게 뭐 이제 임대료 조금 받는 거 말고는 부가가치가 이렇게 하니까 거의 없이 이제 상당히 많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전력 소비나 이제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게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요 비슷한 프로젝트가 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이 있었다면 유럽에서는 아일랜드가 거기가 법인세가 싸거든요. 이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의 헤드쿼터가 유럽 지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아일랜드 쪽으로 오는데 데이터 센터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아일랜드 총 전력 사용량의 20%를 데이터 센터가 쓰고 심지어는 그 수도 더블린 부푸는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을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쓰는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여기도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개발 원칙이나 규약들을 제시하고 이제 일부는 데이터 센터 못 짓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조금 이제 큰 나라인 독일도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유럽 기준으로 보면 영국, 독일, 뭐 아일랜드 이런 데가 좀 많은데 독일도 안 되겠다 싶어서 2023년 11월 달에 에너지 효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사조가 순수하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법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는 100% 재생에너지로 해야 된다. 이제 에너지 효율 PUE라고 해서 에너지 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냉각수로 사용된 열을 그냥 폐열을 버리지 말고 지역 주민들의 난방이나 이런 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3월 달까지 그런 전력 사용량이나 전력 효율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지속 가능한 AI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하고 환경과 관련된 내용 아무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이제 되게 한국 분들이 쉽게 무시하는 중국조차도 이 녹색 AI, 녹색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3월 달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15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됐는데 그 15차 5개년 계획이 되게 중요한 문서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아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친환경 전력과 컴퓨터의 협동 배치를 추진한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데이터 센터는 재생에너지를 붙인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런 걸 명시적으로 하면서 지금 녹색 전력과 데이터 센터의 연결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바뀌고 있죠. 미국의 연방 정부는 지금 트럼프 정부는 뭐 그런 거 거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지만 최근에 뉴욕 주지사가 1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5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1년 동안 못 짓는다라고 이제 모라토리움 선언을 주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조그마한 도시인 몬테레이 파크는 주민 투표로 이제 주민들이 80%가 넘는 정확히 말하면 86%인가 그런데 주민 투표로 데이터 센터 연구 금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 투표로 가결을 한 거죠. 이거는 시장이나 의회에서 거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투표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끝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국가나 도시, 지역에서 이런 제도 세팅을 해서 그린 AI로 가자고 이제 말하는 것밖에는 이제 여러분들 느끼는 여러분들이나 이제 시민분들이 할 일은 없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라도 이게 주변 이제 동료들이나 이웃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공감을 하려면 이 구조적인 문제들 막 이렇게 막 개발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본인들이 실천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후나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 아마 이제 여기에 접속하신 분들은 기후와 환경에 걱정이 되셔가지고 아마 접속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본들한테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과소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집이나 뭐 여러 가지 소비재들을 과소비하는 게 기후나 환경에 안 좋다고 하는 사실은 아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그 과소비가 나쁘다고 해서 과소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도 디지털도 AI도 과소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느낌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이나 AI가 비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물질적인 거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이 디지털도 AI도 과소비를 줄이는 이제 AI 소비의 충분성, AI 소비의 적절성, 적정한 AI 소비 뭐 이런 게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나 이제 디지털 절제 운동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이제 흔히들 말하는 디지털 충분성, AI 충분성, 뭐 이제 이런 컨셉을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데, 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학자들의 논쟁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 그 아까 제가 아일랜드가 이제 유럽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제 전력 사용과 자원 사용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과 관련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AI가 기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에 진짜로 도움이 되려면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먼 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이ర్랜드의 장관이 이제 재작년인가요? 벌써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인공지능 역시 우리가 약속한 기후의 한계 안에서 작동해야만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지구 생태계 한계 안에서 먹고 살고 물질적 삶을 누려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도 마땅히 사람이 그러면 그래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에 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둔감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AI와 우리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인간 사회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AI와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좀 고민할 거를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닿는 말인데요. 우리는 AI를 왜 쓸까요? 우리는 AI를 사용하면서 AI의 끝없는 진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 이제 그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AI가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면 좋은 세상이 될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AI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나가서 돈도 벌어와주고 우리 싫어하는 거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 동안 우리는 시 쓰고 노래하고 작곡하고 뭐 이런 그윽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미래의 어떤 날들을 꿈꾸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제가 입장이 반대인데 지금은 시 쓰고 노래하고 작곡하고 그윽한 일을 하는 거는 죄다 AI가 하고 이제 우리들은 그런 AI가 고상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븐일레븐 가서 이제 알바하고 또 뭐 배달하고 그래서 그런 AI들의 부동료를 버는 쪽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제 그래서 AI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는 아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이제 기후의 이론 AI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진다는 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이 넘었는데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